네, 2020년 7월 7일 이정훈입니다. 미국의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에 온다. 그리고 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한마디 했다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대북 정책이 다시 재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부족도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논평은 문재인의 대북 정책 성공 조건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판단이 가능합니다. 정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그리고 부제는 박지원이 김정은을 불러내려면 이렇게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남북 교류를 해야 되는 실무 책임자는 박지원 씨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인영 씨도 이제 좀 참여할 수 있는데 주로 박지원 씨가 하게 되니까 그걸 중심으로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또 잡은 거는 또 하나의 잡은 부제는 밀어붙이기만 하는 문 대통령을 위한 충고입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모든 게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잡은 주제는 역사에서 배운다. 다시 보는 1차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김대중은 어떻게 북한을 열 수 있었는가? 김대중 정부가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한 것을 자세히 보면은 문재인 정부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와 같은 노선을 걸은 정부에 대한 충분한 연구도 없이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맹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이 되려면은 그 일로 인해서 확실히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무릎을 탁 쳤어요. 맞습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이 성공을 하죠. 자선사업일조차도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익이란 게 꼭 돈입니까? 명예라도 마찬가지죠.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이 성공하는데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 서훈 씨를 안보실장, 그 다음에 이인영 씨를 통일부 장관에 지명해서 다시 남북교류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나 세력이 누구냐,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없다면은 이 정책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게 저의 간단한 결론입니다. 그거를 과거 역사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시절의 대한민국은요,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렇게 극복을 한 데는 DJ의 친일 노선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친일 노선 덕분에 일본이 우리에 대한 외환 연기를 다시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1차적인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 산업이 일어나면서 외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때 아주 경기 좋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말기에 중화학 공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때 과투자했기 때문에 79년도에 박정희가 죽을 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실을 잃은 게 이제 전두환 정부 후기,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김여상 정부 쭉 계속 그 결실을 잃어서 탄탄한 제조업이 있었거든요. 그때 대한민국은 거의 일본과 견줄 만한 제조업 강국으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고요. 또 전두환 정부 때는 그러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지금은 다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박정희 정부 때는 한 집에 전화기 있는 집들이 매우 적었어요. 지금 저희 집은 식구마다 다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때 전전자 교환기라고 하는 거를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개발해가지고 한국이 드디어 한 가구당 하나의 전화를 넘는 통신혁명에 들어갑니다. 그게 큰 기반이 됐고요. 또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그 오명 정통부 장관을 중심으로 정보혁명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통신혁명에 의해서. 그래서 산업화는 늦었어도 정보화는 앞서가자 이런 구호로 인터넷을 조기에 도입했죠. 이러한 기반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전두환 정부 후기 때부터는 이미 우리가 흑자경제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좋은 구도를 한순간에 말아먹은 게 김영삼 정부였거든요. 초기에는 좋았는데 이 외교 잘못해갖고 한순간에 말아먹었어요. 그 말아먹고 난 다음에 그걸 일어나게 한 게 김대중 정부인데 김대중 정부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중화공을 중심으로 한 탄탄한 제조업 기반, 통신혁명을 만들었던 전두환의 노력으로 정두환 정부가 만들었던 통신혁명,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 통신혁명을 구축된 정보혁명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외환위기를 일본에 이제 외환 연장을 해주니까 바로 풀리면서 일어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김영삼 정부 말기에 굉장히 노사 분기가 심했어요. 한국 경제 좋다 보니까 막 나눠 먹자고 노조가 굉장히 셌는데 그 대표적인 게 기아자동차였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망해가는데 망해가는 이 회사를 정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기아자동차를 정리를 했죠. 현대한테 넘겨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한국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국민들도 일치단결해서 금모기 운동을 해줬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됐고요. 그 IMF 외환 위기는 김영삼 정부의 반일 노선과 기아차 사태로 상징되는 노사분기가 큰 원인이었는데 그걸 극복한 겁니다. 그때 한국이 갑자기 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었어요. 일본은 지금 우리처럼 제로금리에 가까웠거든요. 그런 돈을 빌려갖고 동남아에 투자하면은 이자율 차이만 해도 굉장했어요. 근데 돈을 벌고 있었는데 동남아 국가들이 외환위기에 빠집니다. 우리 돈을 회수를 못하죠. 근데 일본에서 계속 반일 노선을 걸었거든요.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 김영삼 정부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지지율을 획득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또 그때 위안부 문제 나와서 막 시끄럽고 하니까 공격적으로 나가니까 그런데 이제 기아 노조 문제는 또 손도 안 대고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하고 상의하죠. 미국에서는 한국이 너무 그렇게 나오니까는 외환 연장해 주지 마 하니까 일본이 연장 못 해줘 하니까 한국이 바로 외환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이 미국 말을 잘 듣는다는 걸 김영삼 정부는 간과를 했어요. 한미동맹은 단단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지만 일본은 마구 쳐도 된다고 하는 오만한 판단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그 꼴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거는요, 전두환 대통령만도 못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바로 미국 날아가서 레이건을 설득해갖고 레이건의 지시로 일본이 우리한테 100억 달러를 빌려주게 만들었잖아요. 60억 달러밖에 안 썼지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두환 정부는 박정희 정부가 과투자한 중화공을 구조조정해서 경제를 살려냈던 거거든요. 그거를 그 간단한 거를 한미동맹의 또 다른 표현이 한일 공조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일본은 제2의 미국이란 걸 모르고 일본한테 마구 대들었다가 와장창 깨진 게 김영삼이거든요. 근데 그 우를 문재인 정부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를 잘 가져가겠다고 DJ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난센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자주파들은요. 한미 관계는 안보의 근간이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대신 자주를 위해서 한일 관계를 흔듭니다. 자주파가 꼭 좌파일 이유는 없는데 광복해도 있으니까 꼭 습관적으로 반일 노선을 걸어버립니다. 근데 DJ는 글로 안 갔습니다. DJ는 위안부와 정신대 문제가 그때도 컸지만은 한일 관계를 해치지 못하게 했어요. 한미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외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면서 경제를 살려갖고 그때 펀드 열풍이 불었고요. 벤처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을 김대중 대통령은 노렸죠. 그때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뛰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지금 민주당에 있는 김한정 의원이잖아요. 제가 그때 김한정 의원을 상당히 추적했었습니다. 그분은 해외로 나가서 그러다 말았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과거에 김대중 씨가 이제 민주화운동 했다 가지고 야권에서 자주 이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렸는데 그때마다 안기부죠. YS 때까지는 안기부인데 안기부에 노르웨이나 스웨덴 가 있는 요원들은 DJ가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공작을 했거든요. 근데 DJ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 사람들 칠라 그랬어요. 국정원에서. 근데 그분들이 노벨상 위원회를 제일 잘하니까 거꾸로 당신이 받게 해라고 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뛰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노벨상을 김대중 씨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건 약간의 야사고요. 제가 이런 야사를 말씀드린 거는 이러한 역사를 알아야 지금의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DJ가 이제 그러한 경제적 부흥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개척하려고 할 때 적극 협력한 세력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라는 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사실 정주영 씨는 김대중 씨랑 별로 인연이 없는 사람인데 왜 같이 움직이게 됐냐?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정주영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았죠. 그리고 신군부가 들어섰을 때 처음에는 전두환 씨하고도 사이가 괜찮았습니다. 나이는 물론 당연히 정주영 회장이 많죠. 굉장히 좋아서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서울올림픽까지 유치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은 지금 현대중공업이죠.
그 현대조선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 조선을 키우려면은 잠수함 사업이라는 걸 해봐야 되고, 지금 크루즈라고 하는 유람선 사업을 해봐야 됩니다. 현대는 막 그때 그걸 도전하려고 할 때거든요. 그때 당연히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장보고급 잠수함, 손원일급 잠수함 이어서 뭐 이렇게 잠수함을 이제 그다음에 이제 KSS-3까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현대는 이게 정주영 회장은 자기가 올림픽을 유치했으니 현대한테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김우중 대우 회장의 노력으로 전두환 정부가 대우한테 줍니다. 그래서 장보고 잠수함 사업을 다 주로 대우가 해왔잖아요. 지금은 현대대우가 교차로 하지만. 그게 알려졌을 때 정주영 회장이 외국 갔다 돌아오면서 청와대에 들어가고 전두환 대통령하고 대판 싸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는지 전두환 대통령이 잠수함은 대우다라고 하니까 정 회장이 나와가지고 현대그룹 회장 사퇴, 서울올림픽 위원장 사퇴, 정경련 회장 사퇴 선언합니다. 아주 굉장히 화가 냈었죠. 이것 때문에 지금도 현대그룹에 있는 그 오너들을 만나보면요, 대우그룹의 김우중 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싫어합니다. 저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방해했고, 우리는 없는 사업을 새로 만드는데 저 사람들은 다 된 거를 이렇게 채갔다, 남의 걸 사가지고 키웠다, 이렇게 좀 별로 좋게 안 봅니다. 삼성가에 대해서는 현대가 인정을 하지만 대우가는 조금 인정 안 하는 걸 제가 가끔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이 6.29 선언을 통해서 권력을 노태우 씨한테 넘겨주잖아요. 노태우 씨 때까지도 이제 전두환 씨는 이제 정주영 씨는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데, 노태우 정부 말기에 이 정치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했다 싶어가지고 국회의원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말기에 국회의원이 되죠. 그리고 초기 92년 3월 달이 되죠. 그리고 그해 연말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당을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도전을 합니다. 경제인이 정치인으로 나서는 거죠. 그래갖고 김대중, 김영삼과 맞붙습니다. 그때 김영삼 씨는, 야, 정주영은 이거 범여권 후보인데 당신이 나오면 내 표 갈가고 하니까 나오지 마, 이렇게 요구했는데 정주영 씨는 하도 한이 맺혀서 나와버리죠.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결론은 3등입니다. 1등은 김영삼이 됩니다. 김영삼 씨는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뒤끝이 구말리인 사람입니다. 속이 이렇게 넓은 사람은 아니에요. 딱 되자마자 현대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시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될 뻔했다고. 그래서 현대그룹은 김영삼 정부 5년 내내 단 한 번도 정부의 정책 자금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정치인들 물어보면 다 압니다. 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승승장구하는데 현대중공업 세계 최고의 조선사가 돼버리죠. 잠수함 못했는데도. 현대자동차 수출 잘 되죠. 그래서 결론은 운 좋은 사람은 못 막는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김영삼 정부 때 계속 이 정주영 회장이 눌려 있었죠. 그리고 이제 김영삼 씨가 잘했으면은 그 다음 이해창으로 정권이 잘 넘어갔을 텐데 이분이 뭐 너무 무리하다가 IMF 경제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때 김대중 씨가, 그때 이 김영삼 씨가 속이 좁아갖고 김종필 씨도 또 팽시켜버려요. 그 JP도 떨어져 나왔는데 그 JP가 DJ랑 손을 잡죠. 김대중 씨는 DJP 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권을 차지합니다. 이해창 씨가 집니다. 재밌는 거는요, 김영삼 씨의 좀 졸렬함인데, 김영삼 씨는 자기가 3당 합당하고 난 다음에 노태우 씨한테 대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씨는 김영삼 씨가 대통령 선거 나갔을 때 상당한 돈을 지원해 줬어요. 그 지원하고 남은 돈이 노태우 비자금입니다. 그게 나중에 김영삼 씨가 금융실명제 할 때 미처 실명을 못해서 드러나게 된 4천억 원이고요. 김영삼 씨는 그 돈을 받아갖고 대통령 선거 자금을 썼다가 남은 자금을 나중에 안기부에 넣고 있다가 들킵니다. 그걸 그의 아들 소산이 관리했기 때문에 그게 대선 잔금인데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원을 받았음에도, 노태우 씨 지원을 받았음에도 본인은 이해창 씨를 지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DJP 연합까지 한 DJ가 당선되죠. 그러한 김대중 씨를 정주영 씨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현대는 그때 이제 기아차를 인수하게 되면서 현대자동차가 확 크게 되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니까 정주영 회장이 앞장서 돌파구 역할을, 선봉부대를 해줍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북풍 사건이라고 해서 꽤 시끄러웠던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총풍 사건인데 총풍 사건에 관여됐다고 의심받았던 사람이 장석중 씨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정주영 씨가 북한과 접촉하면서 북한에 진출을 하죠. 그때 501마리의 소떼를 이끌고 자기 고향이기도 한 북한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도 미는데 또 하나의 강력한 정치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는 현대도 미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1차 연평해전이 붙었죠. 그때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불만 가질 만도 한데 정주영 씨가 옆에서 지원하니까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김대중 씨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면요, 국가가 뭘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영삼 때 금융실명제를 만들어서 김대중 정부도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해요. 근데 그 필요한 돈의 상당 부분을 현대가 직접 함으로 해서 해결됐다는 겁니다. 이게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이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때 현대는 7대 대북 사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4억 5천만 달러를 현금을 북한에 보냈고요. 또 현물을 또 한 5천만 원어치 보내갖고 더하고 5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그때 그 송금을 국정원이 도와줘가지고 외환은행 퇴계로 쪽에 있는 지점에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외환은행은 미국이 9.11 테러 이후로 달러가 테러 단체로 가는 걸 굉장히 눈여겨볼 텐데 미국 재무부 오파크라는 조직이 그걸 관리하는데 감시하는데 그걸 속여서 보냈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노무현 정부 들었을 때 들통이 나면서 문제가 돼가지고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이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5억 달러라는 비자금 제공이 없었으면요, 1차 남북 정상회담은 성사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북한도 뭘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성공했기 때문에 DJ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정주영 회장은 왜 그렇게 김영삼에 대한 반감 때문에 했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분은 사업성을 보고 한 겁니다. 그때 그분이 측근에게 했던 말이 북한 서한만 그 평안도하고 평안 남북도 사이 쑥 들어온 바다에 청청한 앞바다에 있죠. 거기에 기름바다라 그랬습니다. 유전 많다. 그거 캐야 된다 그랬고 압록강 하구를 준설하게 되면은 거기에 항구를 만들어서 중국의 단동보다 더 좋은 항구 만들 수 있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압록강에서 내려온 토사가 너무 많아서 그쪽은 또 쌓이기 때문에 항구가 안 됩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모르셨던 거죠. 속았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과학적으로 알고 있었던 현대그룹의 간부들은 북한 투자하라는 정 회장의 지시를 늦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그러다가 정 회장께서 2001년도에 돌아가셨죠. 2001년도에. 그래서 현대가 대북 투자를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노무현 정부 때 대북 투자한 게 문제가 돼서 정몽원 회장이 고초를 겪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정주영 씨의 참여 때문에 김대중 정부의 대북 사업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인데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교류 사업을 보게 되면요. 지금 북한은 어떤가 하면 ICBM과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2000년도에 북한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 같은 그러한 사업가가 대북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이유는 뭐 정치적 원한 때문이라도 좋은데 없잖아요. 지금 이 정부는. 근데 남북교류를 하려면 분명히 돈이 필요한데 김일성 정부가 만든 금융실명제 때문에 이 정부는 돈을 마음대로 못 씁니다. 마음대로 쓰려면은 국정원에 공작비를 써야 되는데 이 국정원의 공작비 말고 특활비가 있습니다. 그 특활비 사실 청와대 돈인데 그거를 청와대에 갖다 준 것도 유용이라 그래가지고 국정원 기조실장 이모 씨를 잡아놨던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뭐 전 기조실장이 그래 청와대 준 거 맞다라고 하는 바람에 남재준부터 이병호, 이병기 국정원장 3명이 주르륵 감옥에 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국정원 공작비를 함부로 썼다가 나중에 당할 걸 생각해서 할 국정원장이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북한과 교류를 하게 되면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이거 간단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 비행기를 보냈던 우리 항공사사가 아시아나가 한번 보낸 적이 있었죠. 보내지 말라고 금지했을 때. 그리고 이스타나가 보냈었습니다. 이스타나는 뭐 저가 한강 이상직 씨가 하는 건데 지금 두 항공회사가 거의 망해서 아시아나는 현대 DMC인가요? 현대 어디죠? 거기에 매각되려고 하는데 지금 멈춰져 있고 이스타나는 제주항공에 매각되려고 하는데 멈춰져 있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북한과 거래를 하면은 제재 때문이라든지 뭐 때문인지 이상하게 망해요. 그리고 북한에게 돈을 보냈던 외환은행은 하나은행에 합병돼서 지금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기업인들은 이런 거 다 봅니다. 근데 북한에 교류를 한다고요? 난센스입니다. 이 국제 경제에는요, 보이지 않는 미국이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움직이는 교묘한 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는 남북 교류를 위해서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어야만 이 사업은 쉽게 추진되는데 그게 미약합니다. 지금 일부 여행업 종사자들이 중국 같은 제3국에서 한국인들이 중국 등에 간다면 거기에서 북한 개별 관광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서 지금 시행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근데 이 정책은요, 전임자인 김현철 씨도 알았던 겁니다. 근데 그분도 못했어요. 왜? 보내봐야 별 의미가 없거든. 개인들이 중국에 있는 여행사, 그거 뭐 새로 하나 북한이나 우리가 투자해서 만들면 되니까. 거기다 개별 관광으로 돈 내고 가는 거는 푼돈이기 때문에 미국도 추적을 못해요. 미국은 큰 돈, 벌크 캐시만 추적하지 작은 건 추적 못하거든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 등 유럽에서는 몇몇 여행사들이 북한 여행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북한에 코로나가 돌고 있다. 대북제재 때문에 거의 관광객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을 무대로 북한에 한국인들 갈 수 있다고 모집하면 몇 명이나 모집할까요?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자기 손해인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잘 안 된다고 보는데 이인영 씨가 그걸 하겠다고 떠들고 있거든요. 야, 그래서 상당히 저 친구도 비과학적이고 남북관계를 잘 모르는구나.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정도의 인식이 밖에 없구나. 뭐 주사파들이 다 그렇지.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을 계속 돌려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은 자기 스스로가 개성공단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기해버렸으니 개성공단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돌리게 한다면 미국이 또 제재를 가하겠지만 그것도 안 되고요. 또 금강산을 통한 관광을 재개하는 것도 그것도 미국이 제재를 하겠지만 북한이 지금 지난번 김여정이가 다 차단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로 하겠냐 이거예요. 그렇다도 결국 북한이 뭐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국정원 공작비를 써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걸리지 않겠냐 이거. 그것도 걸립니다. 박지원 국정원 전 내정자가 2000년 전에 밀사를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시킨 것은 그때 정주영 씨라고 하는 현대그룹이 도와줬고 막 경제가 부흥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은 경제는 다운돼 있고 또 그때는 한일 관계도 좋았고 지금 한일 관계는 최악이잖아요. 최악. 예, 문재인 정부는 김영삼 비슷하게 반일 관계를 이용해서 지지율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망한 YS를 보고도. 네. 근데 이거를 정치 구단한테 맡긴다고 해낼까요? 만약에 정치 구단인 박지원 씨도 제2의 이인영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다면 실패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다음 계획이 있느냐? 없다면 김영삼 정부처럼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요, 김정은에 대해서 이미 틀어졌기 때문에 이란의 술레이마니아 주인 것처럼 기습적인 테러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정치와 공작을 과학적으로 하니까 필요하면 할 겁니다. 근데 그러한 정치적인 과학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느낌과 의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 대북 교류 사업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이 있죠. 이 책을 좀 문 대통령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승산 없고 비과학적인 상태에서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는 자멸로 가는 겁니다. 목적 없이 열심히 하는 거는 그거는 미련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는 선승 이후에 구전하라. 이길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전쟁을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수사 불패다. 비록 내가 싸우다 죽을지언정 절대로 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길 수 있을 때 공작을 걸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멸행위라는 얘기죠. 제2의 IMF의 위기를 부르는 국가 자유행위가 되고 국가 자살행위가 됩니다. 정책 자살행위가 됩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갔던 사람이 김영선입니다. 우리 문 대통령의 경남고등학교 선배. 박지원 씨는요, 미국에 가서 이민자 생활했잖아요. 그때 뉴욕 한인회장 했을 때는 전두환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했던 사람이잖아요. 응? 그리고 미국에서 DJ가 돌아와서 노태우 정부 때 이제 민취업을 하고 할 때 그때 자기도 따라와서는 그때부터 친 DJ가 돼갖고 양갑이라고 하는 측근을 물리치고 최측근으로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신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만들어고 탄핵됐을 때는 그 탄핵에 앞장섰다가 그게 열린우리당이 대승을 했을 때는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틀어져 갖고 지금까지도 문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서 아침만 되면 문 대통령을 비난해서 문모닝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와서는 갑자기 국정원장 지명되니까 충성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3번 변신입니다. 지금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를 제가 문 대통령이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문 대통령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누르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근데 무리수가 보이잖아요. 지금 검사장들이 집단으로 지금 저항하고 있는데 저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 통해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될까요? 또 대북 교류를 한다고 지금 이인영 박지원 씨를 투톱으로 내서 밀어붙이는데 하마터면 열심히 사는 거죠.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정책과 공작은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을 추락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문재인의 대북 정책 성공 조건은 이러한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하지 마라. 차라리 방어를 해라. 그리고 박지원 씨가 안 됐을 때에 대한 플랜도 만들어라. 이제는 문 대통령의 심각한 레임덕이 시작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